어딜 가나 유독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문득 이런 의문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분명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일을 하며 비슷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데도 누군가는 타인에게 깊은 존중을 이끌어내고 누군가는 무심한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대를 대하는 우리의 직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기운이나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성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상대가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기거나 조심스럽게 건넨 배려가 오히려 나를 얕잡아 보는 빌미가 되었던 서글픈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 걸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남들에게 우습게 보일 만큼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비단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관계의 숲을 지나온 모든 이들이 한 번쯤은 마주했을 보편적인 아픔이자 성찰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한 척을 하거나 더 많은 것을 가졌음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목소리를 높여 기선을 제압하려 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강함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내면의 불안함은 더 선명하게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진정한 무게감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외면의 장치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태도의 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으며 그들은 그 선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의 태도를 결정짓게 만듭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 차이를 태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유배라는 길고 험난한 고립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코 자신을 방치하거나 세상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깊이 고찰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과 서신들 속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와 구체적인 실천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운명이지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라 경계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품격이 타인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선비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으며 거친 음식을 먹고 누더기를 입으면서도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정갈하게 유지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그 보이지 않는 태도가 결국 타인의 눈에는 거대한 위험으로 혹은 쉽게 넘볼 수 있는 빈틈으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됨됨이를 논할 때의 거칠애보다는 그 내면의 밀도에 주목했습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사람 또한 내면의 확고한 원칙과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타인의 무례한 언행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지, 내가 나를 위해 세워둔 최소한의 선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 안에 중심을 세워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토를 만드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제자를 기르고 방대한 학문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도 결국 이 태도의 축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비극에 함몰되지 않았고 타인의 멸시와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스스로를 닦아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강함이 결국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친절을 무기로 삼으려 할 때, 누군가 당신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오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법을 알았고,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깊은 사유와 자기 절제에서 비롯된 품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고요한 힘을 이제 다산의 지혜를 통해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미묘한 온도 차이는 단순히 타고난 성격의 탓이 아닙니다. 또한 목소리를 높이거나 인상을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요. 오히려 강한 척을 하려 들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쉽게 바닥을 드러내고 그 조급함은 타인에게 또 다른 빈틈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진정한 무게감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외면의 장치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태도의 축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태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을 입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이라는 것이 마음의 알맹이를 밖으로 실어 나르는 수레와 같아서 그 수레가 너무 가볍거나 요란하게 덜컹거리면 수레에 담긴 알맹이의 진중함까지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늘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 자리에서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해 쉼 없이 말을 내뱉거나 상대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며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 애쓰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만 정작 대화가 끝난 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묘한 공허함과 함께 저 사람은 참 가볍고 다루기 쉽다는 인상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것을 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 담긴 신중함은 줄어든다고 보았지요. 정약용의 여러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근심이 없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일수록 말수가 적고 생각이 깊은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불안하고 중심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정제되지 않은 말들은 오히려 자신의 미천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첫 번째 원인은 대개 내가 내뱉은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쉽게 노출한 감정의 파편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침묵이 흐르는 찰나의 순간을 견디기 힘들어 무의미한 말들로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조급함에 자신의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요?
침묵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나 무능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안의 중심을 지키고 상대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능동적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말을 아끼는 것을 통해 자신의 기운을 보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지혜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어색함이나 단절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불필요한 농담이나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긴 설명보다 짧은 침묵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상의 장면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던지거나 교묘하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여 허둥지둥 웃으며 넘기거나 똑같이 날 선말로 대응하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상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몇 초간의 침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공기의 흐름은 급격히 바뀝니다. 말로 항변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도 당신의 말은 무례하며 나는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 침묵은 무례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 얼마나 허공에서 겉도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위험이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지닌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정약용은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되 꼭 필요한 말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하여 오해가 없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중언부언하며 자기를 변호하려 애쓰는 태도는 도리어 상대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몰아붙여도 흔들리는구나라는 확신을 줄 뿐입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래서 저래서 하며 말이 길어지는 순간 상대는 나의 실수 자체보다 나의 조급함과 비굴함을 먼저 읽어냅니다. 그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뒤 짧고 명료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차한 변명을 덜어낸 자리에 비로소 성숙한 인간의 향기가 배어납니다. 침묵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성벽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의 양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낸 침묵의 깊이가 나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깊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깊이감이야말로 타인이 나를 대할 때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장벽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말의 무게를 돌처럼 무겁게 가져가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가벼운 깃털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지만 묵직한 돌은 비바람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침묵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침묵 속에 있을 때 나의 초라함이 들통날까봐 혹은 내가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까봐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사유에 따르면 진정한 존재감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목소리가 나오는 내면의 밀도에서 나옵니다. 그는 유배 시절 수많은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일일이 대꾸하며 자기를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방대한 저술 활동에 매진하며 자신의 가치를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그 말에 갇히게 되지만 침묵을 아는 사람은
그 침묵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갑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정제된 언어와 의도된 정적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고 동시에 침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호할 줄 압니다. 말이 줄어들면 주변의 소음이 서서히 걷히고 비로소 나의 진정한 목소리와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쏟아내던 말들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말의 유창함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앞세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남을 현혹하는 말은 잠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인격까지 존경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조금 투박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짧은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을 뒷받침하는 일관된 침묵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말을 더 깊이 듣겠다는 존중의 표현이자 동시에 나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말의 성찬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침묵의 미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남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아무 말이나 보태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을 삼가고 행동을 두텁게 하라. 이 짧은 문장 속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뱉지 않은 말은 나의 종이 되지만 내가 내뱉어 버린 말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침묵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조심스러워집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내면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무게감은 결코 연출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불필요한 말을 걷어내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온 시간들이 축적될 때 비로소 뿜어져 나오는 향기와 같습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은 곧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모든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습관을 멈추어 보십시오.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바로 맞서기보다 3초간의 침묵을 먼저 가져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구구절절 나의 가치를 설명하려 들기보다 조용히 내 할 일을 이어가며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그 고요한 대응이 수천 마디의 항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위치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괴로움 중 상당수가 입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줄이면 후회할 일이 줄어들고 후회가 줄어들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위엄을 갖추게 됩니다.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방패이며 동시에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지켜낸 그 정갈한 침묵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존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행위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이 단지 겉으로 드러난 기술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 침묵을 지탱하는 내면의 단단한 원칙과 스스로를 대하는 깊은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수가 적다고 해서 모두가 위험 있는 것은 아니듯 그 고요함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진짜 품격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 앉아 있는 자세, 심지어 혼자 있을 때 풍기는 기운까지도 본능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품격의 완성은 입술 너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태도는 말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의 위엄을 갖추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관문이라면 그 침묵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는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고결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단 하나의 덕목으로 신독을 꼽았습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조차 삼가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볼 때만 예의를 갖추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껏 흐트러진 모습으로 자신을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심지어 피부의 결에까지 스며들어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이 멋진 옷차림이나 교양 있는 말투 같은 연기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꾸민 연기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스스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면 타인은 반드시 그 빈틈을 찾아냅니다.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거나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은 대개 그 사람의 평소 신독하지 못한 습관들이 무의식 중에 밖으로 새어나올 때 발생합니다. 정약용은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조차 하늘이 나를 굽어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결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드름을 피우거나 오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독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방 안에서도 옷가짐을 바로 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책을 읽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행위는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대접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존엄을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은 타인을 만났을 때 굳이 나를 인정해달라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은은한 위엄을 풍기게 됩니다. 반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방치하는 사람은 타인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비굴해지거나 과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 당신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무질서하고 나태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나요? 물론 휴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휴식이 자포자기나 방치로 흐르게 될 때 우리 내면의 자존감은 조금씩 갉아먹히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외로움과 궁핍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의복을 정제하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를 감시하던 이들이나 주변에 천대하던 이들이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된 것은
그가 보여준 신독의 힘이 그만큼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처한 환경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이 숭고했기 때문입니다. 신독은 결국 나만의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거울이 없어도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당당함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런 내면의 단단함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외유내강의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의 사유에서 외유내강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우면서 속은 강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 상태, 즉 완전한 자아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강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무례함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가고 나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며 내면의 빈곤함을 밖으로 소리쳐 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태풍의 눈이 고요하듯 내면이 정말로 단단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더없이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의 산물입니다. 정약용은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말을 줄이고 침묵의 위엄을 갖추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관문이라면 그 침묵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는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고결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단 하나의 덕목으로 신독을 꼽았습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조차 삼가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볼 때만 예의를 갖추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껏 흐트러진 모습으로 자신을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심지어 피부의 결에까지 스며들어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이 멋진 옷차림이나 교양 있는 말투 같은 연기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꾸민 연기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스스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면 타인은 반드시 그 빈틈을 찾아냅니다.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거나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은 대개 그 사람의 평소 신독하지 못한 습관들이 무의식 중에 밖으로 새어나올 때 발생합니다. 정약용은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조차 하늘이 나를 굽어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결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드름을 피우거나 오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독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방 안에서도 옷가짐을 바로 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책을 읽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행위는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대접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존엄을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은 타인을 만났을 때 굳이 나를 인정해달라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은은한 위엄을 풍기게 됩니다. 반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방치하는 사람은 타인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비굴해지거나 과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 당신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무질서하고 나태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나요? 물론 휴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휴식이 자포자기나 방치로 흐르게 될 때 우리 내면의 자존감은 조금씩 갉아먹히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외로움과 궁핍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의복을 정제하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를 감시하던 이들이나 주변에 천대하던 이들이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된 것은 그가 보여준 신독의 힘이 그만큼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처한 환경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이 숭고했기 때문입니다. 신독은 결국 나만의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거울이 없어도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당당함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런 내면의 단단함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외유내강의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의 사유에서 외유내강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우면서 속은 강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 상태, 즉 완전한 자아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강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무례함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가고 나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며 내면의 빈곤함을 밖으로 소리쳐 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태풍의 눈이 고요하듯 내면이 정말로 단단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더없이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의 산물입니다. 정약용은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선을 넘으려 할 때 버럭 화를 내며 거절하는 사람보다 미소 띤 얼굴로 차분하게 그것은 저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어렵게 느낍니다. 부드러운 말투 속에 담긴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것이 바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거절하지 못하거나 무리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인의 실천은 결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당한 도리를 지키는 일이며 그 도리의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세운 내면의 원칙을 조용히 지켜나가는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경외심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보여준 부드러움이 혹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약함은 아니었는지, 혹은 내가 보여준 강함이 사실은 무시당할까봐 부풀린 허세는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 양극단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되 속으로는 바위처럼 단단한 중심을 가진 인간상을 지향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모양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결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때로는 거대한 바위까지 깎아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외유내강의 태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상적인 대화와 행동에서 조용히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이 합당하다면 겸허히 받아들이되 그 비난이 부당하다면 그저 고요하게 침묵함으로써 그 비난이 다시 상대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약용의 기록에 따르면 큰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이 옳다면 천년의 시간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평가에 연연하며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원칙이 정당하다면, 당신의 태도가 일관된다면 시간은 결국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원칙을 조용히 지키는 태도가 오래가는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의 부드러움을 이용하려 하거나 만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우리가 감정의 동요 없이 조용히 그 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된다면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는 중심이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대우는 달라집니다. 무시는 존중으로 바뀌고 만만함은 어려움으로 치환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대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을 타인에게 맡기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이 칭찬하면 구름 위를 걷는 듯 기뻐하고 남이 비난하면 지옥에 떨어진 듯 괴로워하는 태도로는 결코 위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친독을 통해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외유내강을 통해 그 기준을 세상에 부드럽게 펼쳐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파도 위를 떠다니는 조각배가 아니라 깊은 바다 밑바닥에 닻을 내린 거대한 선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방 안에 책상을 정리하는 일,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정갈하게 차려 먹는 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단 한 번만 깊은 호흡으로 감정을 누르는 일. 이런 사소한 신독과 외유내강의 훈련들이 모여 당신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품격은 결코 한순간의 거창한 결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아주 작은 태도들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껏 남들에게 휘둘리며 살아왔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안의 원칙은 무엇인지,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인간인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닦았던 이유는 그것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의 비바람에 꺾이지 않고 거목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은 상대를 압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수양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나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내가 고요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흔들겠습니까? 정약용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방을 정갈히 하고 당신의 감정을 정제하며 당신의 원칙을 조용히 지키라고 말할 뿐입니다. 기존의 오해를 부드럽게 내려놓으십시오. 성격이 소심하다고 해서 혹은 말투가 나긋나긋하다고 해서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만함은 성격이 아니라 태도의 축이 무너졌을 때 드러납니다. 아무리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내면이 텅 비어 있다면 사람들은 금세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반면 아의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선을 넘으려 할 때 버럭 화를 내며 거절하는 사람보다 미소 띤 얼굴로 차분하게 그것은 저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어렵게 느낍니다. 부드러운 말투 속에 담긴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것이 바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거절하지 못하거나 무리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인의 실천은 결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당한 도리를 지키는 일이며 그 도리의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세운 내면의 원칙을 조용히 지켜나가는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경외심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보여준 부드러움이 혹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약함은 아니었는지, 혹은 내가 보여준 강함이 사실은 무시당할까봐 부풀린 허세는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 양극단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되 속으로는 바위처럼 단단한 중심을 가진 인간상을 지향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모양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결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때로는 거대한 바위까지 깎아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외유내강의 태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상적인 대화와 행동에서 조용히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이 합당하다면 겸허히 받아들이되 그 비난이 부당하다면 그저 고요하게 침묵함으로써 그 비난이 다시 상대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약용의 기록에 따르면 큰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이 옳다면 천년의 시간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평가에 연연하며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원칙이 정당하다면, 당신의 태도가 일관된다면 시간은 결국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원칙을 조용히 지키는 태도가 오래가는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의 부드러움을 이용하려 하거나 만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우리가 감정의 동요 없이 조용히 그 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된다면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는 중심이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대우는 달라집니다. 무시는 존중으로 바뀌고 만만함은 어려움으로 치환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대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을 타인에게 맡기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이 칭찬하면 구름 위를 걷는 듯 기뻐하고 남이 비난하면 지옥에 떨어진 듯 괴로워하는 태도로는 결코 위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독을 통해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외유내강을 통해 그 기준을 세상에 부드럽게 펼쳐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파도 위를 떠다니는 조각배가 아니라 깊은 바다 밑바닥에 닻을 내린 거대한 선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방 안에 책상을 정리하는 일,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정갈하게 차려 먹는 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단 한 번만 깊은 호흡으로 감정을 누르는 일. 이런 사소한 신독과 외유내강의 훈련들이 모여 당신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품격은 결코 한순간의 거창한 결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아주 작은 태도들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껏 남들에게 휘둘리며 살아왔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안의 원칙은 무엇인지,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인간인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닦았던 이유는 그것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의 비바람에 꺾이지 않고 거목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은 상대를 압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수양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나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내가 고요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흔들겠습니까? 정약용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방을 정갈히 하고 당신의 감정을 정제하며 당신의 원칙을 조용히 지키라고 말할 뿐입니다. 기존의 오해를 부드럽게 내려놓으십시오. 성격이 소심하다고 해서 혹은 말투가 나긋나긋하다고 해서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만함은 성격이 아니라 태도의 축이 무너졌을 때 드러납니다. 아무리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내면이 텅 비어 있다면 사람들은 금세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반면 아무리 조용한 사람이라도 그 내면에 신독으로 다져진 단단한 핵심이 있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 고요한 힘을 신뢰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할 때 주변의 반응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을 향한 정직한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험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비로소 나를 담을 준비를 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원칙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당신을 향한 무례한 바람들은 스스로 방향을 틀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변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